뉴스레포트 타임즈 2023년 5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과에는 결국 원인이 있다.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아봤고요. 1%에 진입한 대한민국 성장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어갈 한국의 성장 엔진 재정은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을 제가 5월 27일인가요? 이미 소개를 했는데 이런 뉴스 내용을 국내 포털에서는 탑 메뉴에는 안 뜨고 일본어판 중앙일보에서 가져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KDI에서 한국국 경제연구원인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경제계획이라는 걸 해가지고 60주년이 된다고 그러네요. 컨퍼런스에서 화려했던 관료들의 이 발표들이 있었는데 저성장 탈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게 있어요. 현재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해서 모두가 손해보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내용만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야후뉴스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중국의 초정상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바론즈라는 매체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구독료를 내야 돼서 저도 좀 그냥 제목만 따왔습니다. 요거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인이 됐죠. 슈카월드가 거의 유사한 이 컨셉으로 제목으로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저성장이 된 게 근본 원인을 얘기할 때 인구 감소, 이 산업 노동 인구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저성장이 됐다. 그리고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추이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저성장의 원인을 이 노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를 주요 원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것은 슈카월드가 한국은행장의 이 말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장 말로는 구조개혁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대로는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구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조개혁.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장도 이 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또 보는 것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구조개혁이 잘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구조개혁은 하나도 안 하고 금리만 내려서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런 구조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내려라, 재정 돈 풀어라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재정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킬 뿐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구조개혁, 특히 이해 당사자와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타협해 나갈지 그것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이 구 관료들이 구조개혁을 필요로 하고 이해 당사자 뭐 이런 얘기가 구조하고 뭐가 그런 이해 당사자의 대립이 구조, 그런 대립 구조
이런 쪽으로 일단은 좀 어떤 이 포인트를 이 좀 갖고서 좀 해결책을 좀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개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 당국과 통화 정책 같은 단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그럼 뭐 미국도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런 거 있고 일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의 구조 개혁은 또 연관된 그런 것들은 또 뭔지 또 좀 궁금해지긴 해요. 네. 그래서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 구조개혁이라는 게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라고 국한에서 얘기를 좀 해본다면은 타협이란 단어보다는 우리나라는 극한 대립 갈등이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타협은 결국 정치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구조 개혁이란 것도 결국 정치하고 긴밀히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현 정치 문화가 타협적인가 대립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식이지만 뻔히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대립적인 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 타협을 해서 푼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조금 물음표를 또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제도 서비스, 통신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 사실 서비스에 대한 대단히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이긴 하나 통신, 관광, 금융, 운수, 음식, 교통, 상업, 의료 등 모두 우물안 개구리지 글로벌화 수출은 부진하다. K-팝 빼고요. K-푸드 뭐 여기 음식도 있는데 어느 정도 여기 국뽕 방송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 거를 소개를 했는데 일본이 이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이 노동인구 감소 그거로 본다고 그런다면은 2023년 1월 기시다 총리가 차원이 다른 출산율 대책을 선언했다는 걸 소개하고 현 출산율로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육아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을 것이다. 육아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청년 세대 소득 확대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하겠다. 또 여기 사회 구조라는 게 있고 의식 개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제목에 남성 육아 휴직률이라고 생뚱맞은 뭐 2030년까지 85%를 노리겠다. 요게 사회 구조와 의식 개혁하고 경제 구조하고 뭐가 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지금 구조 이런 쪽의 개념하고는 말은 같지만 지금 범위 뭐 이런 게 좀 틀린 것 같죠. 전 세대 육아 지원을 한다. 부모가 일하든지 실업자에 관계없이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슈카 월드가 이것은 이제 비교표를 만든 건데요. 일본이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한국이 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서울시도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슈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뿐 아니냐.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만드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또 서울시에 가서 강의할 기회를 얻었다고 그래서 매우 좀 뭐 부럽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저출산율 관계를 주제로 해서 얘기했다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저출산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GDP가 높은 나라들이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이 좀 그렇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그게 천혜의 북해 유전이 나와서 그쪽이 뭐 잘 살게 된 거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자관 어쨌든 그런 나라들은 자관 산업화가 유럽에서 먼저 일어나고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성숙된 사회가 되면은 그 성숙된 경제 수준에서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동안에 모은 이 돈으로 투자, 해외 투자, 이런 거로 또 돈을 벌고 있는 게 유럽의 현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GDP라고 한다면은 꼭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 이런 쪽의 접근은 한중일이 모두 뭐 기승전 제조 왕국들이니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아무리 서비스업이 발전한다 그래도 제조업의 기반 없이는 좀 곤란하다. 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조업 없이 서비스업은 저는 성립할 수 없다. 저도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의 제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구조개혁, 타협은 전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갈등 대립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해 관계자들끼리. 그리고 한국은행장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급자 중심 논의에서 수요자 중심 논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저성장 구조에서 구조개혁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해 당사자 간의 타협이다 이렇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구조개혁이라는 게 윤 대통령도 무슨 뭐 노동개혁 무슨 개혁 얘기 개혁이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조개혁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일단 생각부터 바꿔야 되니까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의식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타협하기 전에 의식 전환부터 하는 의식 전환을 그럼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의식이 전환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루프 타임즈, 스루풋이라는 용어 자체를 국문으로 번역하기 마땅치가 않아서 계속 그냥 말을 처음 사용한 골드랩 박사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가 세계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이 모든 산업에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 세뇌된 머리로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결책도 만만치가 않게 되는 거죠. 타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스루프 세계로 의식 전환을 희망하여 오늘도 내일도 저는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가 세계는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스루프 세계는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요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기업체 스루프 분석하는 내용들을 좀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한국은행장까지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재무 대책만 가지고는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건 기업에도 해당한다면은 제가 재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재정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은 재무 대책만 가지고는 저성장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일 겁니다. 윈윈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은 3윈, 3윈 하는 길을 가려면 타협이 아닌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분이 그 제일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사고방식이라고도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로 의식이 전환되면은 납품자, 생산자, 수요자, 지금 그 공급 중심, 그 다음에 그 수요 중심 얘기했지만, 요 그 앞 단계로 본다면은 이 납품자가 또 공급 중심이고 생산자가 또 수요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갑을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게 생산자가 갑이라 그러면 납품업체는 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말로는 수요자가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지만은 시장 지배적 업종 쪽에서는 말 립 서비스만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생산자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생산자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독과점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개혁에서 그 공급자 그 위주의 사고방식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아니면 안 돼, 자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야말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좀 장황스럽게 이 스루풋 회계로의 전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 해서 좀 뉴스가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왜 올라가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2년 가까이 그 순매도 했다가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다,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칩전쟁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코리아 타임즈 박지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뭐 이렇게 해서 그 주의를 환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지만 미국 측에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할 때 중국하고 손잡지 마라 한마디로 미리 선방을 때렸어요. 미국이. 그 정도 그냥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도 립서비스로 전반적으로 협력은 중국하고 해보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관료가 얘기했다는 건데,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과 투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실제 행동에서는 이 손해하고 이익 관계를 다 따져보고서 해야 되는 거겠죠. 전투기 수십대 줄줄이 미 공군 오산기지 엘리펀트 워크 훈련. 엘리펀트라는 게 코끼리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날지는 않고 이륙 전까지만 아주 연속해서 급할 때 발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연습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주 거창한 장관을 이루는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자, 이런 훈련들을 쭉 해서 여차하면은 이륙하는 그런 연습들을 했다 하는 것을 공개를 미국 공군이 일부러 했다는 겁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후보로 일본 대 한국, 맞대결 방위산업 보호, 대형 안건,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세 원칙 재확인 검토. 석간 후지 세람 미스히로라는 사람인데 뭐냐 그러면은 캐나다 해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가 많이 노후화돼서 수리들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어쨌든 이 시간적 제약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잠수함을 좀 사야 되겠는데 캐나다 메이저 신문 또
에디토리얼 보드라는 데서 동국 그 해군의 앵거스 톱스 부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간 제약이나 캐나다의 요구를 고려하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잠수함 구입하는 것이 맞지. 자, 우리나라 그 무기 폴란드 무기 판 것도 다 그 이 시간 제약을 한국 방산업체들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제 한국 방위산업 업체들이 제가 얘기하는 그 스르프 관점의 그 제약 경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워낙 그것을 좀 대외적으로는 비밀스럽게들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노하우가 있어요. 제약 경영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해보게 됩니다. 자위대의 장비도 언젠가는 제점이 조달이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이제 자체 내에서도 계속 생산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이야말로 수출에 힘을 넣을 수밖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서 이런 그 잠수함을 팔아먹어야 일본의 방위산업도 좀 돌아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태평양 도서국 5개국 정상과 회담 협력 확대. 자, 우리가 그 활동 범위가 지금 뭐 중국이 태평양 어디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 태평양에 우호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자관 이 5개국 정상을 우리가 초청한 것 같습니다. G7에서도 그 뭐 일부 초청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사실 이름도 잘 그 모르는 데인데, 그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통가라는 데는 들어본 것 같고, 파푸뉴기아 요 정도는 들어봤어요. 근데 장관 여기 일일이 이 이름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대통령과 그 얘기했던 핵심 내용들을 좀 적어 왔는데, 이 키리바시 대통령이 그 키리바시라는 나라죠. 나라에 우리나라 최대 원양어업 어장이니까 좀 잘 좀 협조해달라 우리 측이 요청을 한 것 같고, 마오마오 대통령은 해양수산, 어촌, 특화개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 기술이 좀 더 좋으니까 뭐 이런 협력, 그 다음에 1970년에 태평양 도서국에서 최초로 우리하고 외교를 맺은 통가가 디지털, 식수사업, 해수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서 공무원 교육까지 좀 시켜주셔,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했고, 투발루라는 데서는 좀 더 거창하게 통신장비 개선,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탈산소 해운업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했다. 이쪽이 이제 그 산업적으로 많이 이 투발루라는 데가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항만개발 사업, 바누아투라는 나라에서는 항만개발 뭐 이런 거에 한국이 좀, 중국 그런 애들 말고 한국이 와서 항만 개발도 좀 해주라, 부두 건설도 좀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파푸아 뉴기니는 천연자원 우리나라 많다. 석유, 금, 가스 등 자원 우리하고 또 잘해보자. 투자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요거는 파푸뉴기아 총리, 우리나라 그 자원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하고 생긴 거 참 그렇게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일본의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위성 발사 계획 통보했다. 교도통신, 코리아 헤럴드가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군사 목적이 아니고 이 위성 발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계 법상 미리 사전에 인접국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한테는 통보를 한 거야, 만 거야. 그런 내용은 왜 안 알려주지? 에, 일본 쪽으로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자건 어쨌든 이걸 하면서도 이게 또 딸내미 데려온 사진을 조선통신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안한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련의 결의안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일본 시사통신에서 현직 에드로안 씨가 당선, 여기 5년 통치라고 승리 선언, 이렇게 얘기해서 야당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는 것 같고, 에드로안이 결선 투표에서 52.2%, 그 다음에 야당 후보가 47.8%, 투표율은 대단히 투표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85%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시사저널에서 친러 에드로안 재선 성공에 푸틴 친애하는 친구 진심으로 축하한다. 자, 나토 동맹국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러시아하고 잘 거리를 유지하려는 게 트루키죠. 바이든은 트위터에 짧게 축하했다. 나토 동맹국으로서 협력 지속 기대한다. 근데 여러 서방 이 지도자들은 프랑스나 다른 유럽 쪽 나토 회원국들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 말미의 뉴스들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해외 매출만 연간 356억, 해외로 날아가는 K치킨.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해외 매출 현황 등까지 소개를 했는데, 매출을 직접 올리는 방식이 있고 로열티만 받고 매출을 올리는 형태로도 많이 진출을 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현재로서는 교촌하고 BBQ가 쌍벽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BHC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왕년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팬데믹 때 하도 또 닭값 오르고 이래가지고 요즘 가서 치킨 먹으려고 그러면은 또 나이도 먹고 해서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딱딱한 거 꽉꽉 씹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면에서 하는데, 요즘 프라이드 치킨집은 좀 안 갑니다. 안 가요. 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이면 딴 거 먹고 말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치맥으로 또 유명해진 거니까, 저도 한 10여 년 전까지 열심히 먹었는데, 아니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안 먹어요.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에서 군사 감시에 이르기까지 양자 컴퓨팅은 AI 시스템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에코노 타임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관 어쨌든지 간에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좀 빨리 들어오고 있는데, 옛날에 양자 컴퓨터가 아닌 전동 컴퓨터 이런 쪽에서 양자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또 좀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려는 데이터 조작 공격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로 인식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이 제공하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큐비트라는 게 양자 비트라는 걸 큐비트라고 하는데, 그 어떤 처리된 양이 그 큐비트로서 그 저장 및 처리되고, 큐비트는 또 0과 1 또는 둘의 그 조합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복해야 할 한계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활성화 되려 그러면은, 현실화 되려면은 아직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 호주 정부, 예를 들어서 이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양자 전략을 시작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버세이션에서 나온 기사를 또 이쪽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 호주 정부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는 현재 늘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스킨케어에 매달 $700를 지출. 이제 그들은 직업, 관계, 지위를 걸고 K뷰티 산업의 반기를 들었다. 자, 인사이더 라겔 라넨이라는 사람인데요. 저간 그 K뷰티가 화장, 피부관리, 그리고 성형수술이 이 사회 계층을 지배해 왔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작가 앨리스 후가 이 운동이 어떻게 한국에서 미용 관련 지출의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한국 여성의 3분의 1이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66%가 결혼 시장에서의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셀프케어 소비자주의. 한국에서 아름다움은 피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재 의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NPR이라는 어떤 그 매체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혹시 뭐 네덜란드는 아니겠죠. 국제 특파원으로 미국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서울로 자기가 이사해서 특파원 생활을 쭉 한국에서 했는데, 여성이 도시와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느껴지는데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왜 그러냐? 이 기사를 쓴 그 라켈 라넬이라는 사람이 죽은 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성형하지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거리를 다니기에 불편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그 기자분이 덩치가 좀 좋았던 모양입니다. 큰 사이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뭐 놀라고. 그러니까 민망하겠죠. 원래 그 서양 여자, 덩치 큰 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2000년 10년대부터 중반 한국에서 제가 목격한 페미니즘의 큰 급증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K뷰티의 반기를 드는 게 이 페미니즘하고 연결을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좀 갸우뚱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꼭 뭐가 저거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건지. 여기 뭐 저건 피부 마사지 관리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저건 대량 생산 시스템 같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페미니즘에 의해서 얼굴 화장 안 하고 뭐 그다음에 반기를 들고,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할지도 몰라요. 돈이 없어서 뭐 손톱 관리도 다 하고 그러는 건데, 피부 마사지 받고 무슨 뭐 이러는 건데, 저건 뭐 화장품도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많이 했지만 요즘 뭐 화장품 잘 안 되죠. 뭐 중국 관광객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한국의 페미니즘으로 쌩얼을 좀 보여주는 시대로, 저는 옛날부터 그 쌩얼을 더 아름답게 봤었습니다. 제 시각이. 저희 집사람이 화장하면, 화장하지 마라, 당신은 그냥 쌩얼이 더 이뻐 더 이뻐 해가지고
화장을 좀 안 하는 얼굴을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서구 기자의 뉴스가 있는 반면에 일본의 코리아라는 웹진에서 일본인이 한국의 미모에 끌리는 이유, 성형 대국이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다. 이게 미용 저널리스트 사이토 카루오가 고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미용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K-팝의 한국 드라마 일본인이 미치는 힘을 지닌 한국 엔터테인먼트 모습은 똑같은 것에 일본인들이 한국 미모에 끌리는 것은 미용 성형이 당연한 나라일 뿐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좀 정리를 해봤다는 거예요. 크게 장문에 논설같이 썼어요. 첫째, 도대체 왜 한국의 미모는 과거 얼짱이라고 이름 붙인 해서 내용을 좀 썼고, 머리가 길지 않다고 여자 아니야? 한국 남녀의 페미니즘 전쟁의 행방. 머리를 너무 남자같이 깎으면 자꾸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게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짧은 머리를 좀 그렇지 않은데 할머니들 대봐 이 사람들아. 그 할머니들 그 파마 머리 그거 이제 보기 싫어 미치겠는데 그 젊었을 때나 이제 긴 머리 하라 그러는 거지. 이제 나이 좀 먹어서 할망구가 되면은 다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러니까 다들 짧게 깎아가지고 머리를 지글지글 볶아가지고 한국의 그 아줌마 캐릭터는 이 볶음머리 그거죠. 이게 K 미모 이런 거는 할머니들한테는 대상이 안 돼요. 3번 아무리 노출해도 청결감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한국적이다. K-팝 여자 최대의 매력은 섹시하고 있음. 댄스의 관건도 허리와 잘록한 부분을 강조하고 손목조차도 얼굴 주변으로 뒤틀다 밑에 이건가와 요염한 전개를 한다. 이런 거 있고 그냥 루키즘이 아니고 국력을 걸었다. 떡은 떡집.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형 미인이 천연 미인보다 사랑받는 행복하게 되는 드라마가 히트. 한국 여배우들의 장신 거만을 만드는 것은 의식거나 음식. 작은 한국 여자들이 그 일본 여자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크죠.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얼짱 출신 남자 박태준이 만학으로 변신하고 그린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세계 변형을 함부로 늘리지 않는 그거 도대체 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는 색 범위를 넘지 않는 한국의 룰이 있다. 그냥 얇은 뿐만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 같이 자연스러운 그래서 그 일본인이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 눈에는 비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를 그 두 장으로 다 그 할 만큼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본의 흰 갈망과 한국의 흰 살결 지상주의는 다르다. 그래서 기장리도 독특하다. 기장리라는 거 안 찾아봤어요. 뭔가 그냥 대충 그냥 앞뒤 문맥으로 그냥 이해해 보는 거로. 일본의 흰 살결은 덮어 만드는 백이고 한국은 맑고 만드는 백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요. 흰살결을 만드는 방법도 독특하고 주역은 파운데이션보다 기초다. 톤업과 윤기 마련의 하이라이트가 먹습니다. 화장을 해봤어야 이런 용어를 알 텐데 색을 할 수 없는 독일 기장리의 기준과 기장리 윤기 구슬을 만들 구로우 크림 구로우 크림이라는 게 일본말로 구로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정말 기초 화장품 같은 것만 있는데요. 그것을 섞어 사용하는 것도 한국식 기준 화장의 상투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확연히 이중보다 오크 이중으로 가치가 있나. 이게 그 쌍꺼풀 수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 쌍꺼풀 수술 내기가 일수였다. 아시안 뷰티를 예찬하면서 하지만 한국은 드디어 그냥 한겹 눈쌍꺼풀 한겹 미 자신을 우뚝 솟는 시대 한국의 공적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해? 박신혜?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색은 기본, 검은 머리라는 집착 외에 뭐 이렇게 또 그 소개를 했고, 근데 그 여기에서 그 굵은 글씨로 얘기하는 대로 서구화보다는 자신만만하게 흔들지 못하는 한국의 세상 간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하고 한국의 색을 중시하는 거로.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점점 국제화 모도하는 한국 뷰티. 지금 구미 하이 브랜드가 K-팝 스타들을 모델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요거 아니겠느냐? 마지막에 이런 아쉬운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한국인에 있어 일본인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인에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지고 있는 건 뭘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로 해석을 합니다. 세계 최대 무기 거래 중 하나가 되기 위한 한국의 경쟁 안에서 조지 스미스 장관 그 폴란드에 그 무기 수출하면서 그 한국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상당히 그 위치가 올라가고 있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쫙 얘기들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기 단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핵심은 아까 그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군수 산업체들이 뭐 납기를 저렇게 그 시간 제약을 극복하고 납기 제약을 극복하는 이런 걸 봐서는 그 제약 이런 경영을 솔직히 도입을 했는데 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희망사항을 해보게 돼요. 저간 폴란드하고의 그 거래는 나토 정상회의에 그 윤 대통령이 초청이 돼서 한번 갔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한 달 뒤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났고요. 현재 그 한국 무기의 그 세계 수출 수준은 4.9%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세 번째가 됐다. 65%를 차지하는 미국과 8.6%의 프랑스에는 뒤치지고 있는데 동유럽이 그동안에 그 독일산 거를 많이들 했는데 잘하면 동무력은 한국산으로 다 도배가 될 것 같은. 독일이 조금 좀 입이 삐쭉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한국이 조금 가져가는 거 그래. 아이 동맹인데 그랬지. 한국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래야 될 텐데 이것까지 또 경쟁으로 한국을 경쟁으로 해서 또 뭐 고급 기술 한국 놈들한테 그 고급 기술 가르쳐 주면 이거 별로 우리가 나중에 당하겠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만 안 주는 거죠. 중국한테도 그거 안 주려고 바동되는 거고 한국한테도 꼭 그럴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이제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군사 외교와 국방 협력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유럽 방위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 10년 동안은 한국산 무기 구매가 의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방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물건 보니까 아유 이거 뭐 우리보다 뭐 대단한 나라고만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KF-X 전투기 개발 이것도 좀 같이 끼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자주포에서 포탄 날아가는 것까지 딱 순간 촬영을 어떻게 이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길게 걸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